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어느덧 중국 고대사 한나라의 역사 10부 마지막 화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후한이 어떻게 삼국지로 연결되는지 삼국지의 시작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후한의 4대 왕제 화제 이후로 5대 상제, 6대 안제, 7대 소제, 8대 순제, 9대 충제, 10대 질제, 11대 환제 때까지 거의 모든 황제들이 10대의 나이 혹은 그보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외척들이 바로하고 황제가 어느 정도 크면 환관들을 통해 외척들을 경계하고 그러다 황제가 요절에 또 새로운 어린 황제가 등극하면 외척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11대 환제 때 조등을 비롯한 환관들이 외척 양씨 일가를 모조리 숙청하면서 비로소 환관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외척과 환관들의 대립이 한창이던 치세에 국가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조정 대신들과 유학자들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보였을까요? 환관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외척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이들을 견제하고자 황제가 최측근들을 등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즉 비정상적인 정치 권력 구조의 첫 원인은 외척들이 권력을 주무르면서부터였죠. 이에 대해 유학자 출신의 대신들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정계에서 물러나 지방으로 낙향한 유학자들, 그리고 끝까지 조정에 남아 환관들과 힘을 합해 외척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던 대신들, 이렇게 말이죠. 전자를 청류파, 후자를 탕류파라고 불렀답니다. 환제 때 환관들이 양기 등 양씨 외척들을 몰아내면서 환관들의 세상이 되면서 탕류파들 또한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단, 이 외척들을 몰아낸 환관들도 그다지 도덕적인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환관들도 불법적인 재산 축적, 정경 유착, 정계에서 카르텔을 만들어 한나라의 병폐들을 쌓이게 했고 환관과 결탁한 탕류파 대신들도 부정부패를 일삼았죠. 외척이냐 환관이냐 그 정도 차이였을 뿐 특정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적인 민생정책엔 관심을 두지 않는 현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야의 청류파 유학자들은 환관들과 탕류파의 부정부패를 호되게 비난하는 상소문을 연일 올렸습니다. 166년 환관들을 비난하는 사회적인 여론은 청류파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태학의 학생들 무려 3만 명이 나서서 환제에게 환관들을 내치라고 올렸지만 환관들의 기반은 매우 강했습니다. 오히려 환관들이 환제를 부추겨서 청류파의 대학자이자 모든 태학 학생들의 존경을 받던 이응 등 2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황제였던 환제가 직접 신문을 주도하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환관들의 지난 전행들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닙니까? 차마 환관들을 내치지는 않으려고 했던 환제는 이응 등 체포한 200여 명을 처형하지는 않고 석방해 주지만 영원히 관직을 받을 수 없는 종신 금고형을 내렸습니다. 이를 제1차 당고의 화라고 합니다. 영원히 관직을 받을 수 없다는 처벌이 강해 보이긴 하지만 당시 환관들이 워낙에 환제를 쥐고 흔들어서 당장이라도 청류파 200여 명을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나마 가운데서 중재를 했던 사람이 환관들의 수장 중 한 사람이었던 조등이었습니다. 바로 조조의 할아버지였죠. 비록 환관이고 청류파의 반대 세력이었지만 조등은 그래도 합리를 아는 환관이었고 이 덕에 조등은 탕류파와 청류파 만인의 존경을 다 받는 존재였습니다. 단 조등도 나이가 지긋해 환제에서 영제로 넘어가는 시기에 은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기 168년 환제가 죽습니다. 환제에겐 후사가 없어서 먼 조카가 12대 영제로 즉위합니다. 당시 영제의 나이 고작 12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또 외척이 어린 황제의 보호자로 부상하죠. 선대 황제였던 환제의 황후 두태후의 두씨 집안이 득세합니다. 두태후와 두씨 일가의 대표자였던 두무가 대장군이 됩니다. 이 두씨 일가와 그 세력가들 그리고 청류파들도 태후를 설득해 환관들을 숙청하자고 제안했으나 두태후가 우물쭈물대는 사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었던 조절, 왕보 등의 환관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핵심 세력들을 제거하고 두무는 스스로 목을 끊었습니다. 더불어 청류파 일파들을 모두 체포하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정치 보복은 필요 악인 듯합니다. 내가 선수치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게 정치의 순리인가 봅니다. 대거 체포된 청류파들과 외척의 측근들에 대한 몰아가기식 신문이 이루어졌고 100여 명 사형, 600~700여 명이 이전처럼 영원히 관직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169년 이 사건이 제2차 당고의 화이며 이후 청류파 선비들은 중앙정부에 진출하지 못하며 각자의 고향에서 그들끼리 지식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환관과 탕류파들로만 득실거렸죠.
그렇다면 지방의 청류파 지식인들이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앙정부의 행정 지배력을 거부하며 걸기한 지방별 군벌들을 모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나중에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의 책사들, 예컨대 순욱, 순유, 곽과 정욱, 허유 등이 조조와 원소를 따랐던 이유인 겁니다. 한나라의 멸망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세력이 지방의 호족들입니다. 지방의 호족은 과거 제후의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제후왕과 제후를 분봉하는 문화는 폐지되고 전국이 황제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군현제로 전환되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행정력을 살짝 무시하고 자기 관할지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력들은 남아서 전해졌던 거죠. 보통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명문 가문들, 황족의 반계들, 전직 고위직 관료들, 돈 많은 재력가들이나 오래도록 그 지역에 살면서 입지를 다진 출신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족의 수가 전국적으로 더 많아졌고 특히 수도 낙양이나 제2의 수도 장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호족의 자치권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이런 호족들도 중앙정부의 지배보다는 해당 지역의 군벌과 결탁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표와 연합한, 채모와 괴량 등이 있었으며 유비를 지지했던 진규 진등 부자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별로 군벌, 호족, 청류파들이 뭉치면서 후한이라는 나라는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겁니다. 호족의 등장은 비단 후한 말의 상황이 아니라 전한후한 역사 전반을 아우르는 현상이었는데 특히 황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후한 말의 현상이 더 심해졌던 거죠. 결정적으로 지방 군벌을 키운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184년에 일어났었던 황건적의 난입니다. 태평교라는 사이비된 제가 중국 중북부 지방으로 퍼지며 교주였던 장각이 수십만에 이르는 태평교도들에게 노란 두건을 두르게 한 뒤 농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워낙 여러 곳에서 일어났지만 중앙정부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할 여력이 안 되자 지방별 자체적으로 병사들을 데리고 걸기하여 황건적의 난 진압전에 투입이 됐고 공을 세우자 중앙정부로부터 관직과 벼슬을 제수받으면서 군벌이 공고해진답니다. 비단 황건적의 난이 아니더라도 내부적인 소규모 반란과 외부 유목민족의 반란은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났고 반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군벌 형성의 폭이 더 넓어졌던 겁니다. 유비나 공손찬이나 강동의 손실가나 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영제의 치세 때 제2차 단고의 화 이후로 이제 조정은 오로지 환관과 탕류파들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황제였던 영제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영제는 중국사에서 대표적인 암군으로 손꼽힙니다. 영제는 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책임감보다는 무력의 눈이 돌아가 있던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서서 매관매직을 상용화해서 막대한 재정 수입을 황제 개인 비자금으로 삼았고 그 가운데서 황관들이 콩고물을 얻는 구조였습니다. 이러니 부패한 황관들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영제 제위 중후반 가장 악질의 10명의 환관들을 십상시라고 불렀답니다. 심지어 영제가 워낙 정사에 관심이 없어서 옥새를 잃어버릴 정도였다죠. 이걸 나중에 손견이 찾아내고 말이에요. 여하튼 환관과 결탁한 탕류파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당시 탕류파에서도 가장 힘이 센 권세 가문은 아시다시피 원씨 가문이었습니다. 원씨 가문은 4대가 3공이었다죠. 세상 어디에 4대가 연속으로 국무총리 같은 수상직을 역임한답니까? 그 정도로 원씨 가문은 후한말 최고의 가문이었어요. 조정을 장악한 환관과 탕류파, 늘 환관과 정치적으로 싸우던 세력이 외척이었잖아요. 실으나 저으나 황제는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척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외척이 문제였기에 십상시들은 애당초 황후의 가문을 미천한 가문에서 데려와 외척으로 만들어주면 환관에 충성하는 외척이 되리라 생각해서 십상시들은 천민 출신의 여인을 후궁으로 만든 뒤 나중에 황후까지 되니 그녀가 하태후이고 원래 백정 출신의 하태후 오빠 하진은 여동생이 황후가 된 덕분에 관직을 받으며 나중엔 군권을 쥐는 대장군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처음엔 하진도 십상시의 계획대로 십상시에게 뇌물 갖다 바치는 환관의 충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진도 대장군이 되고 정치적 입지가 생기니까 외척의 지위를 내세워 환관들과 척을 지기 시작하며 이 갈등 구도가 또 만들어지죠. 이때 하진을 지지했던 사람이 예상외로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탕류파 집안 원씨 집안입니다. 탕류파라면 환관과 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원소는 환관과 탕류파의 세상이 싫다며 오히려 청류파 지식인들과 가까이 지내고 하진을 응원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건 조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조가 환관 집안 출신이죠. 환관과 탕류파는 하나의 정치적 파트너였기에 조조와 원소는 어릴 적 친구일 수 있었던 겁니다. 조조도 환관 출신이지만 원소처럼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고, 그래서 청류파 지식인들을 가까이 한 덕분에 순유, 순욱, 곽과 정욱 등의 모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죠. 영제사 후 영제에겐 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하진은 당연히 자기 친조카를 차기 황제로 세우고 싶었지만 십상시들은 하진의 친조카가 아닌 다른 황자를 차기 황제로 추대하려고 했고, 이 갈등 속에서 189년 십상시의 난이 터졌고 하진과 십상시 양측 모두 일망타진된 승자 없는 싸움이었죠. 승자가 있다면 이 싸움에 갑자기 난입해서 자기 멋대로 황제를 추대한 군벌 동탁이었습니다. 동탁은 헌제를 황제로 추대를 했지만 동탁 이후엔 조조가 헌제를 끼고 허수아비로 삼다가 종국의 헌제는 220년 조조의 아들 조비에게 황위를 빼앗기며 후한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원전 208년 한고조 유방에 의해 건국된 한나라는 중간에 짧은 신나라 기간을 거치고 220년까지 약 400년을 기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국가 자체는 고대 국가이지만 한이란 단어는 그대로 남아 현재 중국인들을 일컫는 한족이란 말로 쓰이고 있죠. 후한에서 삼국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국 고대사에서 중세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한나라의 역사까지를 중국의 고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중국사는 역사 돋보기 팩트 삼국지를 감상해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